그냥 밥이나 퍼주는 할머니인 줄 알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국물 안에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전직 합참 요원이 지키는 국밥집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하고 끝까지 따라오세요. 이 국물 한번 맛보면 빠져나오기 힘들 거예요. 잡았냐고, 못 잡았다고, 골목을 몇 년을 다졌는데 그 꼬맹이를 놓쳤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터졌다. 국밥집 안에서 나지막이 들리던 뉴스 소리가 순간 꺼진 듯 했다. 골목을 울리는 푸념이자 선언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이복래예요. 올해로 78이지요. 젊었을 땐 바람보다 빠르게 뛰었고 바늘보다 날카롭게 움직였지요. 이제는 국밥이나 퍼주는 노인네로 살고 있어요. 남들 눈엔 그저 가게 하나 지키는 늙은이처럼 보이겠지만요. 서울 종로의 골목 끝. 낮엔 포장마차 냄새가 가득하고 밤이면 고양이 울음소리만 나는 이곳에선 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5시 반이면 문을 열고 저녁 6시 반이면 문을 닫죠. 이 가게 이름은 복례식당. 제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 골목 국밥 한 그릇이 삶 하나 구할 때도 있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닥을 닦고 있었죠. 걸레를 들고 허리를 굽히고 있었는데 쿵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달려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우즈베키스탄 청년 같았어요. 겁에 질린 얼굴에 무릎을 약간 끄는 자세였지요. 그 다음엔 경찰 하나가 따라 붙었고요. 젊은 순경이 숨을 몰아쉬며 제 앞에 멈춰섰어요. 할머니, 이 근처로 누가 지나간 거 못 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먼지만 봤지 사람은 못 봤네. 그 경찰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 눈은 벌써 골목 끝 바닥의 흙 얼룩을 보고 있었어요. 이곳은 비가 와도 마르지 않는 흙이 없는데 그 자국은 신선했지요. 젊은 순경은 무력해 보였고 그 청년은 발이 잘 안 닿는 쪽으로 사라진 게 분명했어요. 밤이 되자 골목은 조용해졌어요. 가게 불을 끄고 뒷방으로 들어갔지요. 벽장 뒤쪽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어요. 오래된 녹슨 자물쇠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낡은 군복이 있었어요. 전투와 한 켤레, 합참 표장,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작전지도 복사본이 있었지요. 무릎에 가져다 대자 뼈가 울리는 듯 했어요. 저는 다시 군번줄을 목에 걸었어요. 국자는 내려놓고 지도 위에 손을 얹었죠. 그 청년이 숨어 있을 장소, 그리고 조직이 그를 다시 잡으러 올 가능성. 모든 게 그림처럼 떠올랐지요. 늙었다고요? 아니요. 늙은 게 아니라 잠시 국밥이나 끓이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부터는 밥 한 그릇으론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아이를 찾기 전까진 이 골목도 다시 전장이에요. 밤새 뒤척이다가 다시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2시간쯤 뼈를 고았을 무렵 바깥문이 열렸다. 순경 하나가 들어섰다. 이름이 동수라고 했던가. 어제 그 경찰이었다. 그는 민망한 얼굴로 국밥을 주문하고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숟가락을 몇 번 들다 말고 고개를 들더니 물었다. 할머니는 원래 저런 상황에 익숙하세요.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이 초조함과 의심을 섞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눈은 언젠가 군에서 본 신병들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정보는 없고 상황만 복잡한 자리에서 떠밀린 얼굴. 국밥을 다 비운 그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다시 물었다. 저기 골목 하수도 연결 상황 아세요? 그 질문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내 속에서 오래된 감각이 깨어났다. 하수도 통로. 지금쯤이면 냄새가 덜해져서 숨기엔 딱 좋은 조건일 터였다. 도망자라면 그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무릎이 살짝 기운 채로 걸었다는 건 딱히 훈련된 인간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방향은 정확했기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겠지. 동수는 수첩을 꺼내 적으려 했지만 내가 먼저 말했다. 나한테 맡겨. 넌 골목만 막고 있어. 그는 어이없다는 얼굴로 날 쳐다봤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 믿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뒷마당으로 가서 낡은 장판을 들쳤다. 작은 뚜껑이 나왔고 철제 손잡이를 잡고 열었다. 지하 하수관 통로는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고 나는 오래전에 신었던 전투화를 꺼내 신었다. 허리를 굽히고 내려가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국물이 아니라 흙냄새가 진짜를 말해주겠지. 불빛 하나 없는 통로에서 내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갈림길에 섰을 때 본능은 이미 방향을 정해주고 있었다. 시청 방향은 배수 흐름이 빨랐고 냄새도 강했다. 폐가 쪽 통로는 오래된 먼지 냄새와 희미한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 위에 어긋난 발자국 하나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도망자의 체중이 실린 채 쪼그려 앉았다가 무릎을 끌듯 일어난 흔적이 선명했다. 기름 자국과 습기로 번진 피 냄새가 미세하게 섞여 있었고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그 흔적을 짚었다. 구타 당한 흔적일 수도 있었다. 내가 현장에서 봐왔던 그 수많은 패턴 중 하나였다. 혼자야. 나는 어둠 속에 대고 말했다. 소리는 멀리 퍼지지 않고 천장에 부딪혀 바로 떨어졌다. 숨소리가 있었다. 불규칙하고 얕았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긴장한 상태. 소리로만 판단하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다. 걸음을 옮겼고 기척에 반응하듯 벽에 등을 붙이고 주저앉은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낡은 셔츠와 진흙 묻은 청바지. 그리고 아직 말라붙지 않은 피. 내 눈을 피하려 고개를 숙였지만 손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다. 밥 먹자. 나는 조용히 말했다. 바지 주머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냈고 조심스레 그의 앞에 놓았다. 그는 손을 내밀 듯 말 듯 하다가 끝내 집어들었다. 그리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말이 없었고 눈빛에도 경계가 가득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 아이는 도망친 게 아니라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던 거라고. 왜 도망쳤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잡히면 팔려가요. 그 말 한마디로 나는 모든 퍼즐을 이해했다. 아이를 데려왔던 누군가는 보호자가 아니었고 그를 좁은 방에 가둔 사람은 일자리 중개인이 아니었던 거다. 나는 조용히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가 망설이다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얇았지만 그 안엔 삶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 밖에선 아직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았다. 이 아이는 단순한 불법 체류자가 아니다. 이 골목에 들어온 이유도 달랐다. 그리고 그를 노리는 존재가 있다면 그들은 다시 이 골목으로 들어올 것이다. 내가 여길 지켜야 한다. 국밥 한 그릇이든 국자 하나든 그건 이제 나의 무기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선 누가 오든 간에 밥부터 먹이고 물부터 끓일 거야. 그 다음에 싸울 준비를 하지. 아이는 처음으로 살짝 웃었다. 그 미소 하나가 나에겐 작전 시작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녀석을 지하 통로에 더 둘 수 없었다. 수분 부족에 채운 저 앞까지. 한시라도 빨리 위로 데려가야 했다. 하지만 그 길은 이제 양방향으로 감시받고 있었다.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 지하에 설치된 오래된 센서 라인을 지날 때 바람이 달라졌고 미세한 진동이 벽을 타고 올라왔다. 그들은 이미 이 근방 구조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무릎에 착용한 패브릭 고정 밴드를 느슨히 풀었다.
거기엔 여분의 위치 추적 방해용 필름이 들어있었다. 아이의 셔츠 안쪽에 붙여주었다. 이제 움직일 거야. 숨 쉬는 속도만 나랑 맞춰.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곧장 동쪽 폐가 쪽 배출구로 몸을 돌렸다. 지상으로 올라온 건 새벽 3시 무렵이었다. 마침내 내 뒷마당에 비밀문이 열렸고 나는 녀석을 국밥집 안쪽 창고로 데려갔다. 덮을 만한 천을 찾고 있는 사이 가게 문이 두드려졌다. 한밤중이었다. 노크도 아니고 벨도 아니었다. 문을 긁는 듯한 이상한 소리였다. 나는 국자 대신 군용 손도끼를 집어들고 조용히 다가갔다. 문을 열기 전 스위치 옆 작은 구멍으로 바깥을 훑었다. 어깨에 문신이 선명한 낯선 남자 하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뭔가를 알아내러 온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움직이는 자의 눈을 하고 있었다. 장사 안 해요.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노인처럼 만들었다. 우즈벡 청년 하나 못 봤어요. 그가 낮게 물었다. 잡힐 이유 없는 아이가 왜 도망을 쳐? 나는 침묵했다. 그가 떠나는 걸 확인한 뒤 곧장 파출소로 향했다. 동수는 야간 근무 중이었다. 그 아이 경찰에 넘겨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당황했지만 곧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군 출신임을 믿고 있었고 국밥 안에 담긴 정보의 양을 이미 눈치챈 듯했다. 나는 말했다. 아이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인신매매 가능성이 있어요.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나는 그에게 계획의 일부분만을 흘렸다. 정보를 노리는 자가 골목을 다시 들어오면 그땐 경찰도 못 막아요. 내 방식대로 먼저 움직이겠어요. 그 대신 당신은 혹시라도 있을 상황에 대비해 입구를 막아줘요. 내 말엔 설명보다 명령에 가까운 무언가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그도 그 속에 담긴 경험의 무게를 읽고 있었다. 밤은 깊어졌고 골목은 다시 조용했다. 나는 조용히 냄비를 꺼내 다시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이 국물은 이제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보호막이 될 것이다. 전쟁이 났다고 말할 순 없었다. 그저 오래된 감각들이 다시 깨어났다고 말하는 게 맞았다. 아이를 숨긴 지 이틀째 되는 날 골목 초입에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낯선 자켓을 입은 남자 둘. 한 명은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고 다른 하나는 주변을 서성이며 바닥을 살폈다. 나는 국을 끓이며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국물의 증기는 어제보다 조금 더 진했고 내 안의 긴장도 그만큼 더 묵직했다. 그들이 처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고 내가 감지한 건 겨우 표면일 뿐이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인 뒤 나는 예전에 감춰뒀던 서랍 하나를 열었다. 철제 잠금 장치가 달린 오래된 철판 안에는 녹음기 2대와 소형 GPS 교란 장치 하나가 있었다. 아이에게 녹음기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말해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거짓말은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돼. 그는 처음엔 머뭇거리다가 내가 준 미지근한 차를 마신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작업장에는 13명 있었어요. 나 포함 5명이 탈출하려 했는데 둘은 잡혔고 하나는 사라졌어요. 그의 말에 담긴 공포는 익숙한 것이었다. 그 시절 내가 보던 전장의 눈빛과 같았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모두 녹음했다. 지문 닫기, 녹음기 복사본 만들기, 모든 과정을 조용히 반복했다. 동수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파출소 옥상에서 대기 중이었다. 오늘 밤 골목 안쪽 폐창고에 그들이 다시 들어올 거야. 나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확신 있으세요?
냄새가 움직였어. 기름과 흙 냄새. 그건 사람보다 장비가 먼저 들어온다는 뜻이야. 동수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경찰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증거가 확보된 후에요. 당장은 사복 순찰 외엔 힘들어요. 나는 웃었다. 사복이면 됐지. 군복보다 편하니까. 그날 밤, 나는 국밥집 앞 조리대를 일부러 골목 쪽으로 돌려놓았다. 그리고 불을 세게 피워 연기를 골목에 퍼뜨렸다. 냄새로 시선을 흐리게 하는 법. 그건 전장에서 배운 기본 전술 중 하나였다. 아이에겐 조용히 말했다. 혹시라도 소리 나면 창고 아래로 들어가. 거긴 바닥이 깊고 GPS도 잘 안 잡혀. 혼자서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 그는 겁먹은 눈으로 날 바라봤지만 고개는 단단하게 끄덕였다. 밤 11시 창고 옆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리고 낯선 남자 하나가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방 안 조명을 껐다. 국밥집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창고 안은 어둠이었다. 그 순간이었지.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한 그의 실루엣이 아이와 비슷한 크기의 그릇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변했다. 내가 미리 배치해둔 미끼를 확인하려 한 거였다. 그가 미끼를 건드리는 순간 문 옆에 설치한 미세 알람이 진동했다. 나는 조용히 뒷문을 닫고 잠갔다. 동수, 지금이야. 내가 속삭이듯 말하자 바로 30초 뒤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는 증거물과 함께 바로 체포되었고 녹음된 음성과 영상 모두 확보됐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국밥국자에 마지막 국물을 떠넣었다. 밥은 사람을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지. 아이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끝난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시작이야. 이 골목은 지금부터 내가 다시 지켜. 예전처럼, 전장처럼. 동이 트기 전이었다. 국밥집 천장에 희미한 등불이 깜빡였고 나는 조용히 국을 끓이는 척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새벽은 늘 진실을 감춘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 거짓도 멈춘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움직이기로 했다. 파출소 안. 동수는 수사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전날 붙잡은 남자는 조서를 거부했고 단 하나의 말도 하지 않았다. 도망자 관련 증거가 부족합니다. 동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붙잡은 건 불법 침입일 뿐이고 인신매매와 연결 지으려면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아이에게 진술을 부탁하자.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선언이었고 결단이었다. 아이에게 물었다. 할 수 있겠니? 그날 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에게 말할 수 있겠니? 그는 고개를 들었다. 공포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눈엔 분노도 있었다. 그것은 무력함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제 말해야 한다는 의지였다. 파출소 진술실. 나는 아이 옆에 앉았다. 경찰은 진술을 녹음하고 있었고 아이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시작되었다. 제가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일자리를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겼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만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어떤 일을 했죠? 동수가 물었다. 철근을 자르고 콘크리트 가루를 정리하고 때로는 사람을 감시했어요.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도망친 아이들을 찾는 거요. 그 말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어느 날 밤 저도 잡힐 뻔했어요. 제가 숨었을 때 들은 말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서울로 간다는 말. 그게 떠나기 전날이었어요. 동수는 진술을 멈추고 잠시 정리를 하더니 말했다. 이 진술로 사건을 상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도시 외곽의 한 공사장에서 경찰이 급습했고
불법 체류자 3명을 포함한 인신매매 조직원 4명이 검거되었다. 현장에선 아이가 말한 구조와 같은 배치의 방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아이가 묘사한 트럭도 그 자리에 있었다. 동수는 내게 말했다. 그 아이 덕분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할머니 덕분이죠. 나는 웃었다. 난 그냥 밥을 퍼준 것뿐이야. 밥 냄새가 진실을 데려온 거지. 뉴스는 조용히 보도되었고 이 사건은 마을 어기 전광판에 짧게 걸렸다. 불법 체류자 구출 작전하지만 그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었다. 나는 그게 좋았다. 전쟁이 끝나도 전우의 이름을 적지 않는 것처럼. 그게 진짜 작전의 룰이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아이에게 따뜻한 물을 내주며 말했다. 이제 넌 내 이름을 되찾아야 해. 다음은 너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름은 뭐예요? 나는 국자 하나를 천천히 닦으며 말했다. 복내야. 이 골목은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지. 복내 골목이라고. 아이는 미소 지었다. 그건 두려움을 이긴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나는 그 미소 하나로 오늘의 전장을 끝냈다. 며칠 만에 골목이 환하게 빛났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국밥집 간판을 쳐다봤고 예전엔 눈도 마주치지 않던 이웃이 문 앞에서 인사도 건넸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세상은 다시 굴러갔다. 하지만 나는 안다. 전장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 골목에 바람이 바뀌었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도 달라졌다는 걸. 아이는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임시 보호 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날 아침 그는 가게 앞에서 가방 하나를 들고 내게 인사했다.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는 제게 2번째 가족이에요. 나는 그의 손에 작은 보온병 하나를 쥐어줬다. 이 안에 국물 한 사발 있어. 필요할 때마다 데워 마셔. 잊지 마. 너 같은 애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 아이는 울지 않았고 나도 울지 않았다. 서로의 어깨에 짧은 손을 얹고 우린 이별했다. 동수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이전엔 마을 순찰에 바빴던 아이가 이젠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말없이 찾아와 국밥을 시켰다. 그리고 그릇을 다 비우고 말했다. 할머니 덕분에 경찰이 뭔지 조금은 알겠어요. 나는 국자를 닦으며 대답했다. 너 같은 애가 있어야 경찰이 되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어색한 듯 다시 물었다. 혹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같이 움직여 주시겠어요? 나는 잠시 고개를 기울였다가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다음엔 내가 먼저 움직여. 나는 그저 옆에서 밥을 퍼줄 뿐이야. 그날 이후 파출소와 국밥집 사이엔 이상한 동선이 생겼다. 무언가 있을 듯 없는 듯한 눈빛들, 그리고 말없이 지나가는 순경들. 하지만 그 모든 게 내겐 예전 작전 중에 느끼던 긴장감과 비슷했다. 가끔은 내게도 쉼이 필요했다. 그래서 다음 날엔 아침장을 보러 나갔다. 시장 안에서 물고기 비늘이 튀고 장수들이 소리쳤고 나는 익숙한 손길로 무 하나를 집었다. 복내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옆집 상인이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전쟁이 하나 끝났어. 그래서 이젠 밥값이 좀 더 무거워졌지. 그녀는 이해 못한 눈치였다. 그럴 리 없지. 이런 이야기는 국밥집에서만 통하는 거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국밥집 문을 다시 살폈다. 작은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다. 이곳은 지역보호협력업소입니다. 나는 그 문구를 천천히 읽었다. 예전엔 기관용 작전 명령서에 적히던 단어들이 이제는 내 국밥집 입구에 붙어 있다는 게 참 이상하게 따뜻했다.
국을 끓이며 나는 중얼거렸다. 밥이란 게 참 묘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지켜보게도 하지. 그날 밤 바람이 골목을 감쌌다. 하지만 그 바람은 낯설지 않았다. 전장의 냄새도 긴장의 기운도 이제는 모두 내 국물 속에 녹아 있었다. 비 오는 날이었다. 골목 끝 전신주에 기대어 있던 까치 한 마리가 국밥집 지붕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오늘 또 누군가 찾아온다는 것을. 가게 문을 여는 손길이 낯설었다. 낡은 우산 하나를 접으며 들어온 사람은 내게 익숙하지 않은 말투를 썼다. 이 집이 유명하다 하더군요. 밥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켜주는 곳이라고. 나는 그의 눈을 먼저 살폈다. 위험하진 않았지만 말도 못 꺼낼 사연이 있어 보였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국밥 주세요. 뜨겁게. 나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데우기 시작했다. 불 위에서 보글거리는 냄비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고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 혹시 그때 아이 말이에요. 그 아이 무사히 갔나요? 나는 조용히 그에게 국밥을 내밀며 말했다. 밥 다 먹고 이야기해요. 배 안 고픈 사람은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는 숟가락을 들었고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갈 떠마셨다. 눈을 감는 순간 나는 그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역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 역시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었다. 국밥 한 그릇이 끝나고 나서야 그는 입을 열었다. 저도 도망자였어요. 그 아이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저도 피하고만 있었죠. 진실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나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그가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국자를 닦았다. 저는 그 조직의 내부자였어요. 아이들을 관리하는 역할. 하지만 그 아이가 탈출한 날 저도 빠져나왔어요. 침묵이 길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국밥은 줄 수 있어. 배가 고프면 사람은 길을 잘못 보기도 하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고 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 눈물은 연약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그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동수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그 진술을 바탕으로 남은 조직원들의 소재를 좁혀가기 시작했다. 동수는 내게 말했다. 할머니는 진짜 국밥보다 더 큰 걸 끓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대답했다. 국밥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살게 하지. 며칠 뒤 그 남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엔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국물 덕분에 용서받을 용기를 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그 쪽지를 가게 벽에 붙여두었다. 국밥집 입구 문 옆 그 아이가 처음 들어왔던 그 자리에 국밥은 여전히 끓고 있었다. 비는 그치고 있었고 골목 끝엔 다시 햇살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불을 줄이며 말했다. 국물은 식을 수 있어도 이 골목의 온도는 지켜야지. 그리고 문을 열었다. 오늘도 누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밥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진실은 그 온도에서 피어납니다. 복내 할머니의 국밥집은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지켜내고 있어요. 이 골목, 이 국물, 그리고 이 이야기. 다음 회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구독 눌러두세요. 다음 국밥이 막 끓기 시작했거든요.